네, 대선까지 26일 남았습니다. 점점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끝난 재보궐선거에서 영남의 민심은 자유한국당을, 또 호남의 민심은 국민의당을 손에 들어줬는데요. 오늘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지역위원장, 정기남 국민의당 홍보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저희가 이제 지지율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나온 조사가 있어서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는데 먼저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MBN과 매일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자료인데요.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가 44.8%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6.5%,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8.1%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2.8%,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1.7%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루 앞서 나온 JTBC 발표한 자료인데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자료입니다.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어제 오전까지 아마 조사가 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8.3%,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8.0%로 0.3%포인트 차로 아주 초박빙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어제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시작 전에 제가 말씀을 하나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어떤 이야기? 방금 앵커 멘트에서 예. 영남권은 자유한국당의 뭐 이렇게 아승이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네. 사실은 영남권도 지금 확인이 나누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은 자유한국당의 아승이 맞고요. 앞선 리포트에서요. 그러면 네네. 이제 경남에서는 민주당의 압승 내지는 민주당의 전진 배치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객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꽤 많은 이번에 좀 승리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 이야기 나눠볼 텐데, 탄핵 이후에 TK 민심이 어디를 갈지 사실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어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저는 먼저 그 대선 흐름에 민심의 요 판세를 네. 알 수 있는 기회는 됐다는 거는 보고, 근데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그 18대 대선만 보더라도 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75%가 넘었거든요. 이번 재보궐선거가 28%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죠. 특히나 이번 그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아주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요점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각 정당별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해석에 앞서 가지고 다른 정당별로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부분이 그 이런 재보궐선거 같은 데는 우선은 그 적극 지지층이 참여를 해요. 우리 보통 그 대통령 선거처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평일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리고 이 조직화된 정당화된 그 지역일수록 유리하기 마련이고, 네. 또 그리고 후보에 따라서 엄청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의 상황이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당별로 뭐 나름대로 편의적인 해석하는 부분은 뭘 할 바는 아니겠지만은 네. 원래 부분에서 그 정당별로의 득표율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지역에 보궐선거가 많았던 지역이 영남이 많잖아요. 예, 예. 이런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그 원인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한번 짚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같은 이런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언론이나 국민 다수가 주목했던 국회의원 지역인데, 이 지역의 경우에는 그 자유한국당이 원래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한 거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에 일단 입지는 국민이 힘을 실어줬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평가 저는 좀 있을 텐데요. 좀 달리 보는데요. 이 기존에 저희가 프레임이 이제 부정대 정, 이런 탄핵을 계기로 해서 부정대 정의 프레임이었다가 이번에 그 부정대 정의 프레임이 좀 거치지 않았나.
이게 사실은 부정이 누구고 정이 누군지에 대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변하지 않나 그게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이쪽 지역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다른 것이 기호가 저희가 2번을 이번에 하고 의석수에 따라서 2번의 기호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이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네. 사실은 지방 유착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의원 개인의 성향이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됩니다. 네. 치러보니까. 네. 따라서 부산 경남을 자유한국당이 뭐 두각을 못 나타냈다 이런 해석은 좀 아직은 지금 근거가 민주당이 좀 11곳의 광역 기초의원 가운데 5곳을 지금 가져간 것으로 결과가 예, 예. 나왔죠. 예, 예. 네네. 그리고 이 선거 지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성윤환 무소속 의원하고의 그 양파전이었어요. 예. 이파전이었는데 그렇다면 그쪽 쪽 민심을 떠나서 네.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좀 새로워진 것이 아니냐. 이 부분 뭐냐면 부정의 정이 아니고 개혁을 바란다. 예. 개혁을 바라는 것은 공통적인 민심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표심이 표출됐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이 대선 전국을 보면서 하나 크게 느낀 것은 지금 아까 여기도 보면 2파전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네. 사실은 3파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득표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 현재 드러난 적극 투표층 말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 말고 잠재적인 지지자들의 표심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3파전이라고 생각을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표심은 어느 정도 규모라고 지금 혹시 잠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득표했던 부분 네. 가장 낮았던 게 4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네네. 어, 그 정도 노태우- 선은 그렇죠. 최소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번 대선은 이제 3파전이 될 텐데 30%대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네. 세 분의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남시장 선거 역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그렇죠. 좀 아쉽지만 값진 승리였다라고 네, 이제 네. 자평을 좀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그 기초단체장 선거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이제 괴산도 있고 하남도 있고 포천도 있는데 그렇죠. 포천과 괴산은 전통적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뭐 쭉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하던 곳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남은 이제 수도권에 이제 여러 정당이 골고루 지지를 받는 그런 어떤 수도권의 바로미터라기 때문에 일단 각 정당에서 후보들을 다 다 내고 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승리한 것이 좀 값지고 이것이 이제 전체 민심을 좀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있어서 민주당의 약간의 그 고무적인 결과 플러스 경남에 있어서는 아주 독특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남에 보궐선거 10개가 있었는데요. 예. 그중에 5개, 광역 기초 5개를 민주당 후보가 획득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7명을 냈는데요. 2명이 낙선을 했어요. 그 함안에서 낙선했는데 15표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낙선을 했고 그다음에 저기 하동에서는 조금 여러 당의 후보가 나왔는데 약간의 표 차이로 졌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남해에서 광역 의원이 무소속이 나왔습니다. 예, 예. 무소속이 50%를 넘겨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일 모레 민주당으로 입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남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압승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조직세를 보면은 자유한국당, 과거의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는 월등히 앞서 있는 곳인데 이번에 보궐선거라는 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행 교수님 말씀처럼 이 조직이라든지 네. 개인의 인물이라든지 또 지역 내의 소지역주의라든지 이런 영향이 큰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PK 지역에서 고무적인 약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창원 성산 쪽에 계시다 보니까 또 그쪽 민심을 더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사실 국민의당으로서는 호남에서의 선전을 또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재보선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어떤 민심을 한번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냐 이런 네. 관점에서 정치권에서 주목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남에서의 어떤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고 또 수도권에서 약진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조심스럽게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예. 분석을 합니다만 네.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각 당의 입장에서 대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재보궐선거 특성상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히 조직 투표 양상이 강하고 지지층이 강한
어떤 후보들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재보궐선거에서 보면 후보의 경쟁력이라든가 또 앞서 말씀하신 소지역주의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재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그대로 대선 판도로 연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어떤 유의미하게 본 것은 어떤 상대적으로 높은 재보선 투표율을 본다면 역시 우리 국민들의 지금 대선에 대한 관심도 이건 높아져 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도 높은 투표율 또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 어떤 전망적 투표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과 동시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 나서는 어떤 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어떤 지금 시대 정신이 되고 있는 공정성장과 격차 해소 그리고 어떤 우리 사회가 어떤 진보 보수로 어떤 나뉘어져 있던 편가르기 돼 있던 이런 정치를 이번 대선에서 극복하고 이번 대선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일차적인 어떤 후보의 생각이고 소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가 일테면 그 국회의원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대선에 임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역 구민에 대한 어떤 그 배려 또 지역 구민의 어떤 여론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겠습니다만 네.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나선 대선 후보가 지역구를 또 포기하고 대선에 또 말까 열심히 매진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칠 것으로 봅니다. 네. 좀 그나마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게 현 교수님일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몇몇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뭐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예. 반면에 다른 후보들이 일시적이지만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나머지 후보들이 다 지지율이 하락하게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은요 보기보다는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 의원직 의원직까지, 사태와 네.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연결하기 전에 네. 문제인데 네. 그 지금 요 양강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는 예. 그 지금 문재인 후보와 그 대비 구도 그러니까 대칭점에 서 있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주려는 게 안철수 후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상황이 있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예. 함으로 해서 확실한 구도를 일단 잡아놓고 거기를 좀 깊이 있게 뿌리를 더 내리려고 하겠죠. 그 네. 후에 이제 나름대로 또 다른 접근을 해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배순의 진을 쳤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뭐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뭐 의원직 대선을 노리는 분이 의원직 하나가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해서 평가해드려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 타이밍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거는 뭐 안철수 어떤 의원 점에서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보궐선거가 과거에는 4월, 10월 1년에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 바뀌어서 1년에 4월 한 번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던지면 약 1년간 거기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 걸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했다면 아니 뭐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훌륭한 일이지만 좀 더 사려 깊게 생각했다면은 조금 며칠 전에 던졌으면은 이번 대선과 보궐선거를 같이 해서 지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같이 뽑게 해주면은 더 좋지 않았느냐. 본인의 그런 전략적 판단만 하지 말고 국민들을 좀 더 깊게 배려하는 판단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지사와 좀 예. 맞물리는 면이 있는데요. 그게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막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걸 다 버릴 각오가 돼 있다 나라를 위해서.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상장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실상 뭐 CEO는 아니시지만 오너라고 평가해도 무방하신 분인데 지금 주가가 상당히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만 오르는 게 아니고 주가도 오르고
따라서 본인이 갖고 계신 이 재산의 가치도 오르는데 이것에 대한 멘트도 같이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짧게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기본적으로 네. 대선 후보가 어떤 자기의 어떤 결단과 의지로 국민들께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것은 그 시기를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뭐 전략적 고려라기보다는 네.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또 그런 선택에서 좀 뭐랄까 온전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 좀 전에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의 뭐 재산 관련인데요. 재산이 많은 것 자수성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벤처기업가 출신입니다. 많은 재산 중에 절반 이상을 사회에 또 1,500억 이상의 재산을 헌납하신 분입니다. 기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제이노믹스를 발표를 했죠.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0년대의 경제개발 계획부터 지금까지 성장 중심의 경제를 해왔습니다. 예. 성장 중심의 경제 여전히 효용이 있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성장 속에 사람이 소외되는 것은 결국은 그 성장에 한계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제이노믹스는 사람 중심의 성장, 사람에 투자하는 성장, 결국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소득 중심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민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고 그 한 명 한 명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 한 명 한 명들이 어쨌든 성장에 동참할 수 있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한 10가지 복지, 교육, 문화 이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제이노믹스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취지는 그렇지만 숫자상으로 가능하겠느냐 국민에서 바로 논평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노믹스를 말할 만큼 우리 문재인 후보가 뭐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후보의 어떤 그런 공약을 보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성장하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닌지. 결국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건데, 저는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 교육, 뭐 환경, 안전과 같은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겠죠. 네. 그러나 경제 성장과 활성화, 일자리 창출까지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은 좀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많은 창업가, 기업가들에게 그런 몫을 남기고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정부가 어떤 그 지원하는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어떤 역할로 변환돼야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관주도 성장에 좀 집착한 거 아니냐. 이런 그리스 부도 사태라든지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20년의 사례에서도 이미 실패로 끝난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의 틀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그래서 뭐 저도 현재 그 취지는 되게 좋으신데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 채무로 남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인데,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실 때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증세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증세에 국민의 합의가 따를 수는 없습니다. 세금 부담하는 건 누구나 다 반대할 테고, 그렇다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규제 완화를 해서 기업 활성화를 추구하고, 이 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 교수님은 제이노믹스라는 공약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평가를 좀 하셨나요? 아니, 큰 그림에서는 뭘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이 원하는 전반적인 방향을 나름대로 수렴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가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반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81만 개를 만들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딱 100만 명이 넘습니다. 공공기관 전부 합치면 한 28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81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면은 그에 따른 재정 문제, 나중에 연금 부담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감당이 불감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있고, 또 한 부분이 그 매년 일자리를 50만 개씩 만들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그 실업률이 아마 한 5%까지 갖다 치고 실업자가 한 130만 명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매년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면은 5년 동안 대통령을 하게 되면 250만 개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치적으로도 별로 맞지를 않아요. 뭐 적극적인 의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교함이나 어떤 정책적 구체성에서는 떨어지지 않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분 한 가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지금 같은 저성장에서는 이 부분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반론에게 한번 좀 그렇습니다.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많이 개입할 수도 있고 또 적게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큰 국가론이 있고 작은 국가론, 큰 정부론, 작은 정부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그 사회상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 필요로 할 때가 있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큰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일정 정도 국가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는 시점이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해서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겠다는 거냐, 제이노믹스.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대상 그렇기 때문에 시대상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상에 맞추어 가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활성화를 해서 다 해야 된다는데 기업을 절대 활성화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을 활성화시켰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 문제는 역대 대통령 후보들 대개 100만 개, 150만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매년. 그런데 50만 개 이야기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역대 대통령 후보들 100만 개 이상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대책으로 했단 말입니까? 오히려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금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인세 우리 22%거든요. 대기업 법인세가. 예. 근데 이 법인세, 명목 법인세는 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에서 올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후보는 일단 여기서 정지하자.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워낙 감면 정책이 많고 환급 정책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은 22%를 받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13%, 1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 2%의 실효세율을 더 높여서 세금을 조금 더 확보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 내에 중복되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서 세금을 아껴서 재원을 확보하자는. 그래도 모자란다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국민들의 동의하에 일부 세금을 정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군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모자란다면 이게 사실은 주종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 감면 제도를 이제 철폐해가지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데 미미하고요. 결국은 세금 증세로 이어지는 구조고 또 하나는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 자원을 민간으로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 재정 정책을 통해서 배분할 것인지는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네. 태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실제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민간 투자 활동이 위축된다. 네. 따라서 두 개 다 같은 같은 그 레벨로 보시는 거는 좀 약간의 차후가 있는 것 같고요. 짧게 반론을 한 번만 드리고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게 뭐 그 연구 결과는 타당한 것이고요. 그러나 뭐 우리가 구체적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LH 공사도 있고 서울시에 또 시에서 만드는 주택공사가 SH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의 수많은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그럼 LH 공사와 SH 공사가 민간 건설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오히려 활성화를 떨어뜨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부족한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인데 이제 그런 정부의 역할들과 또 오히려 민간을 활성화하는 역할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지 무조건 민간을 간섭하고 민간을 억압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그건 오해가 있으시다는 말씀. 똑같은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발언 기회를 요청해서 드리고 한번 하시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네네. 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우선은 네. 어느 후보가 100만 개 이상 있잖아요. 그건 임기 내에 5년간을 말하는 것이지 네. 매년 50개를 지적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실효세율이라는 게 법인세가 작년에 이례적으로 많이 걸쳐서 50조입니다. 네. 50조가 조금 넘는데 실효세율이 한 17에서 19%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세를 한다고 해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120조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재정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비교 대상 자체도 안 되는 마지막으로요. 세원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LH와 SH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공공기관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공기업일 뿐이지 사실은 어느 나라 건설 부분만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지 어느 나라 이건 한국밖에 없어요. LH나 SH가 부지 공급권과 이런 걸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 진정한 관치를 없애려면은 민간이 자율성을 주려면 이런 걸 건설사들이 알아서 부지 만드는 것부터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알겠습니다. 시장 경제죠. 답변 듣기 전에 혹시 지적하실 부분 있으면 한꺼번에 짤막하게 네.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장밋빛 주시면 될것 공약이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4년간 150조의 어떤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좀 재원 조달 대책에 대한 좀 분명한 어떤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성장의 방향은 민간 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돼야 된다. 네. 앞서 말씀드린 잃어버린 20년 아베 정부가 결국은 규제를 풀고
또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어떤 그 일본 경제가 활성화의 어떤 길로 들어섰던 그런 교훈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짧게 의견입니다. 답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정기남 위원장님 말씀은 뭐 어르신 말씀이고요. 또 지적도 역시 늘 그 공기업 문제에 대해서 늘 지적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검증에 관해서 참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안철수 후보의 아내분의 서울대 채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명쾌한 대답을 좀 원하실 것 같거든요. 좀 대답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그 서울대 우리 김미경 교수님의 이제 서울대 채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2012년도 국감에서 그 당시 서울대 오연천 총장께서 를 상대로 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측이 채용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한 바 있고요. 그런 내용은 또 국회 속기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자격과 관련해서 부교수에서 뭐 교수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5년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특혜 또는 뭐 이런 그 취업이라는 게 아니라 교수 승진 이런 그 혜택이 주어졌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5년 조항은 그 해당 재직하고 있는 교수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외부 인사를 채용할 때는 총 연구 경력 14년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 조건을 충분히 충족한 상태에서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취업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검증, 인물에 대한 또 어떤 사생활에 대한 검증은 가혹하리만큼 저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검증을 피하는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양산하고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운 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검증 얘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계속 공세를 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들었음에도 풀리지 않는 그렇죠. 의혹이 예, 사실관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 이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죠. 예. 이 특별 채용을 공고도 하기 전에 어떻게 특별 채용에 응모할 서류를 먼저 뗐느냐는 거죠. 그럼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알았느냐? 그 남편인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알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조건을 걸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 부인이신 분이 뭐 이렇게 의사로서 또 뭐 법률가로서의 그런 굉장히 자격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객관적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서울대 교수를 뽑는데 그 정도 자격을 안 갖춘 사람이 있나요? 여러 명 다 그런 자격을 갖고 응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그분이 됐냐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 그분은 미리 정보를 알아서 서류를 미리 준비했냐는 거죠. 응모 공고도 나기 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방금 우리 정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사실 맞고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뺀 방금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할 거라 봅니다. 두 분도 의견 있으시면 네. 의견 개진해 네, 주시고 뭐- 마지막으로 반론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할 때는 검증이고 내가 당할 때는 네거티브다 이런 시각을 일단 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 교수님, 김 교수님이시죠. 김미경 네, 교수죠. 김 교수님의 경우에는 이 특혜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포함되지만 과정이나 절차에서 과연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었느냐 이런 부분도 당연히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살만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님하고 같이 근무하신 기관이 꽤 있어요. 보시면 뭐 카이스트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죠. 그렇고 그럼 국민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게 특혜를 얻었구나라는 오해를 살만하고 그 살만한 오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 그만해라 이런 것보다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듣고 마지막 반론. 저는 요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 대선을 할 때에 중앙선관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나를 포지티브하고 상대를 네거티브하는 것은 정당한 선거운동입니다. 그런 것이고 검증은 일단 하게 돼 있는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역량을 테스트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만을 언급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빗나가는 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흑색 선전하는 문제하고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는 문제.
심지어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상대에 타격을 입히는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지양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볼 때 후보에 지금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은 무게감으로 봤을 때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의 아들 그 공공기관 채용 문제가 훨씬 무게감이 더한 것 같은데. 네. 뭐 안 후보 쪽의 편을 좀 들어주신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누구의 편이 문제가 아니라요. 네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미경 교수님은 서울대 채용 당시 성균관대학교 의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또 미국 변호 자격증까지 획득한 어떻게 보면 융합 과학 교수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서울대 측에서 충분히 평가해서 이루어진 과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얼마 전 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에 대한 어떤 재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거 없는 제기였습니다. 저희 측에서 바로 안설희 씨의 재산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하니까 결국은 의혹은 줄어들고 불신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거 과정에서 어떤 그 검증의 칼날은 아주 매서워야 되지만 네거티브의 유혹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네거티브의 어떤 그 칼은 결국 네거티브를 제기한 후보 측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대 선거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네거티브 부메랑이 제기한 사람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그래 박지원 원내대표는 문모닝, 문이브닝, 문나잇으로 네거티브를 매일 그렇게 열심히 해대시는지 뭐 그 점을 한번 먼저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네거티브는 박지원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먼저 시작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명하시는 거 참 훌륭하시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 채용이 발표도 되기 전에 또 제대로 그 계획도 되기 전에 어떻게 서류를 먼저 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해명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의 사실관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김미경 교수님과 이분이 그 정보를 그럼 어디서 알고 준비했느냐? 그거는 안철수 교수 당시의 남편이죠. 지금 대선 후보입니다. 이분이 아니면은 그 정보를 받기가 어려울 거다. 물론 이번에 객관적인 뭐 학력이라든지 교수 경력이라든지 또 미국 변호사 경력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에서 법학 교수를 그렇게 뽑으려 하면은 그 정도 경력 없는 사람이 과연 들어올 수 있나요? 짧게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 측의 이제 전형적인 저희는 물타기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더불어서 또 저희 후보 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온당하다.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은 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그 딸처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딸처럼 이어가려고요? 문제가 제기되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명자를 내놓는 것이 온당한 태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후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